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약 24만 표, 역대 최소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렸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 국민의힘은 어떻게 읽고 있을지, 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뜬 눈으로 지새우신 거죠? 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이거 사실 당선인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대변인 예. 입장이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박빙의 승부여서 사실 참 얼떨떨하고요.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개표 과정이. 근데 이렇게 작은 차이로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차이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겸손하라는 얘기겠죠. 저희에게 5년간의 정부를 운영할 권한을 주셨지만은 네. 그것이 오롯이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는 그 아주 간단한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반드시 그 저희를 하지 않으신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가는 통합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대 10%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네. 결국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박빙 승부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애초에 저희가 조금 이거보다는 차이가 난다고 봤는데요. 네. 사실 단일화가 이루어진 3월 3일부터 그 다음날 4일, 5일에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 어제까지 딱 일주일입니다. 네.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 사이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어떤 이슈를 약간 안심하는 판세 전체를 좀 안도하는 시각으로 보는 그렇게 만드는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저희의 분석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님 입장에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 절박한 상황을 굉장히 잘 설득했다. 즉 예를 들어 통합정부 제안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런 것을 저는 이 박빙 승부로까지 저희가 몰렸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던 이른바 이대남 중심의 선거운동, 세대 포이론이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이대남 중심 전략이 계속 선거 과정에서 성공했다는 측면만 많이 부각되어 왔던 것이 또 사실이에요. 젠더 문제라는 것이 뚜렷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쪽 성에 대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전략이라면 당연히 다른 한쪽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대남 전략이 너무 부각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대녀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남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저희가 젊은 여성층을 향한 배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더 있었어야 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불리한 부분이었었잖아요. 이런 거는 결국 표심이 뒤바뀌는 한 원인이 됐을 텐데 네. 일종의 네거티브적인 방식인데 좀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하자면 대선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국민의 정권 교체 의지가 엄청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봐요. 야당으로서는 어떤 수단이 없고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의지,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텐데요.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국민의 마음을
저희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묵직한 화두로 국민들께 다가가서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했다. 이것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집권을 위한 전략을 펴야 될 때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와요. 네네.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이 임명된 게 맞습니까? 예, 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맞고요. 인수위원장,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좀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 가는 겁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안철수 대표님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고 전 국민께 그것을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님 입장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님께서 보여주었던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영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본인의 정책 비전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맞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인수위를 꾸리고 그리고 이제 공동 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수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책임 총리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사실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가 총리로 지명되는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시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 바가 있죠. 물론 이제 인준까지는 못 갔는데 그 그림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인수위는 어떤 형태로 꾸릴지 지금 논의 중인 거죠? 그렇죠. 예, 아직 뭐 구체적인 뭔가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선인이 좀 작은 인수위를 꾸리겠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좀 인수위를 원래는 사실 정권 교체기에는 좀 크게 꾸려가지고 좀 많은 정책들에 대한 준비를 하곤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법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당선인 비서실의 규모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선인 비서실이 좀 비대해진다면 소위 말하는 이목이 그리로 많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인수위가 정작 활동해야 될 어떤 영역이라든지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을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다른 자리면 모르겠는데요.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당선인과 긴밀하고도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6월 29일에 정치 선언하신 이후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반년 넘게 활동하시는 동안 지금 말씀드린 그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던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누가 뭐래도 장제원 의원이라는 것은 다 인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비서실장으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순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여가부 폐지, 주 52시간제 완화, 최저임금제 폐지 뭐 이런 문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뭐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또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약들 다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반대가 어떤 오해에서 나온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여가부 폐지라는 게 그 폐지라는 단어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것은 여성 권익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가부 폐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여가부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최저임금제 관련해서도 폐지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을 하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주 52시간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과 더 협의하고 저희의 진의를 전달하고 국민께 다시 설득을 드리는 그런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통합하고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선인이? 예. 결국 이제 민주당하고 협치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도 그렇고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치와 의회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역대 가장 기울어진 형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취임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 보듬어야 되는데 예. 결국은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또 어떤 인사가 있는데 능력 있고 출중한 분이지만 민주당 인사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 일종의 통합정부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한 열려있는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윤희석 네. 대변인 인수위 가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네. 저는 뭐 이 정부에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그럴 각오만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오라고 하면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